70평생 손이 터지도록 일한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쫓겨나던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없어도 잘 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수백억 회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며칠 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오랜만이네, 미녀가.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왜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정래의 두 손은 수십 년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시장 좌판에 생선을 늘어놓고 손이 트고 등이 굽는 줄도 모른 채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준이 쓰러지던 날도 그녀는 울음을 참고 좌판을 지켰습니다. 아들 민혁이의 학비를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꼬박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히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던 그날, 정래는 이상하리만치 덤덤했습니다. 초기 치매 소견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혁과 며느리 세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만큼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따뜻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 계산이 들어차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시어머니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더 이상 감당 못해요. 정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연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미 알아봐둔 요양원 팸플릿을 슬며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닷새 뒤 정래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짐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이 방 서재로 쓰면 되겠다. 드라마라면 이쯤에서 눈물이 터져야 했겠지만 정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223호는 창문이 작았습니다. 그날 밤 정래는 그 작은 창으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그 선택이 아들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작은 요양원 방 안에서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결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요. 요양원의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6시 정각 복도에 불이 켜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집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바라볼 때 223호의 한정래는 이미 단정히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려진 것 같아도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정래는 조용하고 단정한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요구 한 번 없이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정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성준과 함께 인천 항구 근처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려 수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천도 없고 연줄도 없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은 부부가 무슨 사업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래는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15년을 버티며 익힌 눈썰미와 사람을 읽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뛰는 동안 정래는 뒤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조율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박성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정래 명의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민혁이 아닌 반드시 정래에게로.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야. 당신 이름으로 있어야 해. 그것이 박성준의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척 살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20년 넘게 곁을 지켜온 임원 강태식에게 맡겼고 자신은 다시 시장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혁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재산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낯선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반듯하게 차려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정래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정래는 천천히 눈을 들어 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정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그 말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정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그러나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결심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20년 전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에도 정래는 꼭 저런 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과는 언제나 정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더욱 무섭게. 요양원을 나선 정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40층짜리 유리 빌딩의 최상층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미리 준비해둔 스위트룸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두툼한 보고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아들 민혁의 지난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형 수산물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며 투자자들을 만나고 은행을 돌고 계약서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세연은 그런 남편 옆에서 연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과 해외 출장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봐, 엄마 없어도 잘 되잖아. 민혁이 세연에게 건넨 그 말은 강태식의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근처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정래는 그 문장 위에 잠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 수산물 유통 공급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공급망 전체를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어머니 정래의 회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회사의 이름을 수도 없이 입에 올렸지만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쪽 사업 진행이 어느 단계야?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자 3곳과 막바지 협의 중이고 은행 대출 심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계약만 성사되면 수십억 규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민혁은 지금 생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됐어. 가장 기대하게 만들었을 때 전부 끊어. 강태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을 함께 해온 그였지만 이 말만큼은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그날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첫째 주 투자자 한 곳에서 갑자기 검토 보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민혁은 일시적인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 두 번째 투자자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셋째 주 은행 대출 심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절이 떨어졌습니다. 민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 막히는 거야? 세연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잘 되어가던 일들이 한꺼번에 벽에 부딪히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민혁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움직이는 손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40층 스위트룸에서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정래가 다음 보고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조용히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래는 서류를 훑어보다 한 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민혁의 과거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래는 서류를 덮으며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결정적인 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그날 아침 일찍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석 달째 막혀있던 사업이 단 하나의 계약으로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은 터였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 유통기업의 본사 회의실에서 대표를 직접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투자자들도 은행도 전부 이 계약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세연의 손을 한번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오늘이 마지막 고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였습니다. 회의실은 30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혁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세연도 함께였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둘이 함께 버텨야 한다며 세연이 먼저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강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식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장도 반가움도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이 그 표정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강태식이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들어오십시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진회색 정장, 흰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올려 넘긴 모습, 그리고 흔들림 하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그 사람의 얼굴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민혁아. 민혁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래는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강태식이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이 회사의 최대 주주, 한정래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난 채 굳어 있었고 세연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30층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정래는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감각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래는 천천히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업도 여기까지야. 민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피를 나눈 가족한테! 정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정래의 말이 민혁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강태식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정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재킷의 단추를 한번 매만지고 서류를 집어들고 그리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오래된 슬픔 하나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민혁과 세연 둘만 남았습니다. 민혁은 한참 동안 어머니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첫 번째 투자자 철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그날 이후 민혁의 시간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첫째 날 한 곳, 둘째 날 두 곳,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투자자마저 공식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날아온 서면 통보였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붙들고 매달렸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테리어 업체와 새 사무실 계약을 논의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이 움직였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거절 통보가 날아들었고 곧이어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서가 뒤따랐습니다. 민혁이 사업 담보로 잡아둔 아파트,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 정래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그 집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만 현실은 이를 악문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정래에게 내밀었던 그 서류, 민혁의 과거 자금 흐름이 담긴 그 파일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민혁은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끝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액수는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정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는 데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터진 것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박민혁 모친명의 계좌 수십억 횡령 혐의로 피의자 입건. 민혁이 그 기사를 본 것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들린 캔커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불어났습니다. 노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챈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검찰 포토라인이었습니다. 민혁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세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민혁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래는 스위트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래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방 안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식이 조용히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재단 설립 신청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래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무너진 아들의 뒤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혁이 수갑을 차던 날로부터 꼬박 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빠르게 돌아갔고 포털 사이트 어딘가에 묻혀있는 기사 몇 개만이 그날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래의 삶은 그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신청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정래는 오랫동안 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남편의 성과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습니다. 박정복지재단. 강태식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국 12곳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담 간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정례는 단순히 돈을 내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기도 하고 옆에 앉아 손을 잡기도 하고 그저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족이니까요. 정례가 요양원 원장에게 건넨 그 말은 금세 직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때 이 공간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는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정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은 여전히 곁을 지켰고 재단에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어르신들도 정례가 오는 날이면 입구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을 정례는 그 작은 눈빛들 속에서 매번 새롭게 배웠습니다. 한편 민혁은 2년 6개월 만에 출소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교도소 정문을 혼자 나왔습니다. 세연은 이미 이혼 서류를 넣은 지 오래였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민혁은 보증금 300만 원짜리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동안 민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제나 제멋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늘 물에 젖어 있던 트고 거칠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손이 만들어준 밥을 먹고 자랐으면서 정작 그 손이 떨릴 때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한켠에 켜진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복지재단 설립 3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카메라가 단상 위에 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흰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례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정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순간이었죠.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 하나가 싱크대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자신이 어린 시절 기억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민혁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눈물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후회는 언제나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찾아온다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정례가 요양원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켜야 했던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대가는 반드시 인생이 돌려줍니다. 정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정래 할머니의 삶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아마 당신도 따뜻한 분일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정래 같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말없이 버텨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을 한 번쯤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살며시 공유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지니까요.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